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자, 원래 수요일 영상이어야 되는데, 자, 어제, 본의 아니게 업로딩이 안 돼서 오늘 영상을, 녹화, 그리고 업로딩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게시글로 이제 사유를 밝혔는데, 하여튼 좀 이래저래 어제 조금 바빴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뭐 나이를 이제 점점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이렇게 새로운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 특히 컴퓨터 관련된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제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수리하고 뭐 하고 하면서 제 컴퓨터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컴퓨터도 11년도에 산 거예요. 11년도에 산 건데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중간에 뭐 중고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서 이제 11년 2011년 그러니까 10 이제 3년이죠. 13년 전에 샀던 그 메인보드 그 메인보드에서 이제 최대치로 이제 성능을 낼 수 있는 이제 이 이상은 이제 업그레이드가 불가합니다.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잘못되면 이제는 컴퓨터를 이제 바꿔야 되겠죠. 얼마나 더 오래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도 빵빵하게 아주 잘 돌아갑니다. 예. 뭐 게임도 웬만한 건 다 돌아가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좀 물건을 좀 오래 쓰는 편입니다. 예. 물건도 오래 쓰고 저희 집에 있는 웬만한 전자제품이라든지 심지어 제 옷들도 뭐 집었다 하면 최소 조선왕조 한 500년 됩니다. 그러니까 다 유물급이야. 옷도 저는 잘 안 사거든요. 옷도 사봤자 다 이제 그런 옷이 이렇게 뭐 유니클로나 이런 이제 그냥 좀 저렴한 옷들이고 이제 대부분 좀 외투나 이런 거 이제 좀 그런 거는 이제 과거에 굉장히 오래 전에 좀 괜찮은 거, 좀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좀 괜찮은 거였는데 이제는 굉장히 유행도 많이 지나갔고 그래도 저는 뭐 외모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라서 옷들도 막 30년 된 옷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고 입고도 다닙니다. 30년 된 옷도 입고 25년 된 정장도 입고, 예, 정장은 제가 대학 입학 때였나? 그때 산 걸 거야, 아마. 대학 입학 때 저희 형이 사준 건데, 그 정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 결혼할 때도 그 정장 입고 그거 했습니다. 그 결혼식을 올렸어요. 사, 사람들은 제가 뭐 구두쇠로 알고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예, 저 구두쇠는 아니고, 좀 합리적인 소비를 좀 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도 뭐, 명품도 있고요. 예, 제 차도 2억 가까이 하는 차입니다. 저는 항상 그 효용성이라는 거를 항상 감안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뭐, 그 제품이나 뭐든지 간에, 그게 효용성이 떨어진다면은 절대 돈을 지불하고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세나 거품이나 뭐 그런 건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명품도 이제는 솔직히 안 사요. 이제는 안 삽니다. 왜냐면은 그 효용성이 떨어져요. 이제는. 그 명품이라는 것이 과거에 이제 그 시절에 그리고 그 나이에 그때는 뭔가 효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20대 후반 때 이제 BMW 5 시리즈를 탔거든요. 그 20대 후반 때면 벌써 이제 15년에서 20년 사이가 이제 전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5 시리즈를 타고 다니면 진짜 제 나이에 20대 후반, 30개 전후되는 나이에 BMW 5 그 당시에도 진짜 눈에 채이는 게 5 시리즈다 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3 시리즈, 5 시리즈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제 주변에 아니 제 주변에 건너 지인을 다 포함해서도 제 나이대에 5 시리즈 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진짜 그냥 개나 소나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속된 말로 개나 소나 5 시리즈 그리고 저기 벤츠 E 클래스 다 타고 다니잖아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게 효용성이 없는 겁니다.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과거 제가 5 시리즈를 타서 누렸던 그런 효용성이나 그런 걸 똑같은 걸 누리려면 지금은 최소 이제 1억은 넘어가야 된다. 차가 이제 1억에서 1억 이상, 뭐 1억 2천, 1억 3천 정도는 돼야지 이제 옛날에 과거 제가 5 시리즈 탔을 때의 효용성이라는 걸 느끼려면 지금 이제 그 정도 가격대에 사야 된다. 그래서 명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시절에 만약에 뭐 명품들을 사서 가방을 사서 뭐 들고 다녔다 하면 그 나이 때는 그래도 좀 있어 보이고 뭔가 그래도 좀 디자인도 예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는데 눈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진짜 어찌 보면 또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루이비통, 샤넬, 뭐 다 에르메스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 물론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그걸 들고 다닌다 가지고, 뭐, 누가, 와, 저 집 있는, 그래도 뭐, 돈은 좀 잘 버는 갑다. 부자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그래도 돈은 잘 버는 갑다. 재산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효용성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이제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리에서도 진짜 뭐 그 같은 제품을 여러 판매자들이 팔거든요. 그래서 어떤 판매자들은 좀 비싸고 어떤 판매자들은 좀 싸게 팔아요. 같은 물건인데. 또 그런 것들을 또 잘 비교해 가지고 담은 뭐 몇백 원이라도 저는 싸게 삽니다, 또. 그런 것처럼 이 돈을 내가 지불하고 나에게 얼마나 이게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건 절대 안 삽니다, 저는. 아무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냐 사람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왜냐면 그게 뭐 몇천 원, 만 원, 2만 원. 사람들은 그거를 예사로 알거든요. 특히나 우리 그 배달 같은 거 시켜 먹을 때 우리 배달비 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배달비 안 주고 저는 다 그 매장 픽업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도 조금 안 좋게 보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아, 그런 돈까지 아끼냐,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아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끼는 것과 좀 합리적인 소비. 저는 그냥 집 근처고 너무 멀면 저도 그냥 배달비. 왜냐면 제가 차를 타고 시간을 내서 차를 타고 거기 가서 그것을 뭐 받아서 다시 오고 그 거리가 좀 있다든지 아니면 좀 교통 상황이 자차로 가기에는 좀 뭔가 뭐 불편하다든지 주차가 조금 불편하다든지 그런 식의 있으면은 그냥 저도 배달비를 주고 주문해 먹습니다. 그런데 뭐 집 근처라든지 아니면 뭐 교통 상황이 금방 그러니까 거리가 조금 뭐 집 바로 앞 근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차를 타고 가야 되지만 교통 상황이 좋고 주차하기가 편하고 뭐 그렇게 그런 곳은 배달비 안 주고 픽업을 합니다. 왜냐면 기름값 해봐야 제가 차가 또 저희 집에 2대가 있어요. 그냥 제 차가 있고 또 와이프 차가 있고 와이프 차는 또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갖고 뭐 얼마 안 해 기름값도. 저는 그런 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한 달이 모이고 1년이 모이고 5년이 모이고 10년이 모이고 20년이 모이고 30년이 모이고 40년이 모이면은 완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저는 그게 된다. 그리고 그게 비단 배달비 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알리 같은 그런 데서 몇백 원 더 싸게, 몇천 원 더 싸게, 1, 2만 원 더 싸게. 그리고 그 물건들을 굉장히 저는 관리도 잘하고 오래 씁니다. 유행 같은 거를 저는 잘 안 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물건들도 살 때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이번에 이제 사망한 제 이제 사무용 복합기도 마찬가지예요. 저 복합기도 제 이제 사업 초반에 이제 주변 어떤 이제 그 거래처에서 저게 굉장히 그 당시에도 저기 새 제품을 사면 한 300, 500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새 제품이. 근데 그거를 이제 한 2년 쓴 거를 이제 그 렌탈 그쪽에서는 렌탈을 했었겠지. 그게 뭐 어찌 해가지고 2년인가 뭐 3년인가 쓴 거를 제가 그때 30만 원인가를 주고 샀습니다. 잘 썼어요, 진짜. 저와 제 사업과 함께
뭐 보냈다. 진짜 열일했고, 제가 또 도면이나 이런 거를 또, 스펙 같은 그런 이제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출력물이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과거에는 엄청나게 일도 많았고, 뭐, 지금은 많이 정리해가지고, 이제는 뭐 그 정도로 출력물이 많지는 않지만 엄청 많았는데 그거를 가정용 복합기로는 도저히 그거를 너무 느려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뭐 진짜 빠르거든요. 뭐 착착착 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가정용으로 바꿨는데 이게 왜냐면 이제는 그 뭐 어떻게 중고로 또 드리기도 그렇고 가정에서 또 뭔가 이런 사무용 복합기를 쓰는 게 공간 활용이나 약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제가 저 이사를 몇 번을 많이 다녔거든요. 뭐 사무실도 제가 지금은 집에서 하지만 과거에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이사를 다녔고 집도 제가 몇 번 이사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저 사무용 복합기를 계속 이사를 옮겨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옮겨 다니다 보니까 더 이제 수명이 좀 짧아진 게 아닌가. 내 생각에는 한 20년 쓸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뭔가 이제 좀 고장이 나기 쉬운 상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이 사무용 복합기도 굉장히 오래 썼고, 저는 좀 이렇게 물건들을 오래 좀 씁니다. 아무튼 제가 좀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이제 썸네일에서도 보셨다시피 오늘은 제가 일자리에 대한 이제 극단화, 양극단화,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썰이 좀 길었네요. 아무튼 왜냐면 제가 이거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과거에도 이거 한번 영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수입보다 지출이 중요하다. 수입은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없지만 지출은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를 쌓고 종잣돈을 만들고 하는데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뭐 별로 사람들이 막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의 이런 소비 트렌드가 제가 이런 현재의 어떤 부를 이루는데 저는 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푼돈이라고 우습게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게 거의 이제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그래도 좀 소비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을 조금 더 어필을 하기 위해서 좀 사설이 조금 길었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일자리의 양극단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어디서 제가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택배, 대리, 배달 이 대표적인 저는 양극단화에서 어느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당연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쪽은 아니겠죠. 안 좋은 쪽으로 한쪽 극단에 가 있는 그런 일자리들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사지 멀쩡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하지만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 일자리들의 특징이 제가 느낄 때는 약간 좀 자존감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분명히 이 일자리들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수적인 일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자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자존감이 많이 좀 떨어지고 그럴 수 있다. 특히 왜 이제 최근에 이제 이쪽에 몸담는 분들이 왜 자존감이 떨어지느냐? 여러 가지 지금 내수도 안 좋고 뭐 자영업 사장님 하시다가 아니 혹은 현재도 뭐 낮에는 뭐 하시다가 밤에는 뭐 하시다가 자기 가게 운영하시다가 비는 시간에 배달을 뛴다든지 택배를 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밤에는 또 대리운전 뛴다든지 왜냐면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뭐 월세라도 벌까 생활비라도 좀 벌까 애들 학원비라도 좀 보탤까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여전히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우리 부동산 이런 대출 문제, 가계부채 문제로 좀 이자 내는데 또 도움이 될까 해서 본업을 하면서도 이걸 하시는 분, 투잡이죠. 이런 분도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이런 분들이 자기 본업이 이제 뭐 직장인인데, 내 본업이 뭐 그냥 사장님인데, 그렇게 배달일 뛰고 택배 뛰고 대리 뛰고 하면서 그 스스로 뭔가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자리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약간 사회 풍토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엘리베이터 이제 타면은 정말 많은 택배 기사님들 그리고 배달 기사님들을 보거든요. 근데 이건 저의 진짜 오롯이 제 망고 제 생각인데 저는 솔직히 눈치가 엄청 빨라요. 눈치가 별명이 눈치 프로 99단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눈치가 거의 뭐 무당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그 사람은 아무 뭐 대화도 없고 뭐 아무 말도 없지만 그 사람이 탈 때의 그 자세, 표정, 그 시선 처리, 그 손동작, 몸 어깨, 몸짓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왜 좀 위축돼 있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사님들께 꼭 뭐 내릴 때도 수고하세요 하고 꼭 인사는 하고 제가 내리거든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좀 우리 사회가 조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물론 일반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아유 뭐 특히 여름 때 뭐 땀 냄새 난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 사실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뭐 그런 좀 미친 사람들이 한 번씩 있기는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들도 조금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의 어떤 뭐 눈빛 뭐 그런 데서 좀 뭔가 나를 조금 멀리 하는구나 뭐 그런 느낌을 자기들도 받을 거예요. 뭔가 그런 것들이 약간 상호작용을 하면서 굳이 서로 소비자와 그런 기사님들이 대화가 없어도 기사님은 그냥 스스로가 위축돼 있고 또 소비자들은 말은 안 했지만 좀 냄새 나고 특히 여름엔 진짜 땀 냄새 많이 나시거든요. 뭐 뛰어다니고 밖에서 계속 일을 하시니 더우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느낄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났나? 저는 이 배달, 대리, 그리고 택배 이걸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낮에 멀쩡한 직장을 다니면서도 뭐 주말이나 뭐 아니면 뭐 밤에나 야간이나 이럴 때 그걸 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저는 똑같다 생각해요. 나는 낮에 멀쩡한 대기업을 다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위축되지 않아. 절대 아닙니다. 양극단에서 이쪽은 한쪽은 당연히 반대쪽은 멀쩡한 기업에 다니시든지 아니면 뭐 조금 전문직이라든지 뭐 그러신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쪽 끝에 있으면 다른 반대쪽에는 택배, 대리, 이런 배달, 이런 이제 업을 한다. 혹은 그와 비슷한, 유사한 업종을 하시는 분들. 근데 이런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는 대기업을 다니고 저녁이나 주말에는 이런 플랫폼 뭐 기사, 택배 기사, 뭐 배달 기사 이런 걸 한다. 이런 사람들은 양극단 중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저는 이쪽에 그냥 택배 배달 대리 쪽에 들어간다 생각해요. 왜냐면 아무리 자기가 뭐 원래 본업이 대기업이고 뭘 해도 지금 자기 현재 처지가 이거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월급쟁이면요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중견기업이고 뭐고 가네요.
그냥 도찐 개찐이에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50보, 100보. 이제 도토리 키즈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게 뭐 대기업 다닌데 가지고 그 월급을 안 받아본 사람들은 그게 부러울 수 있지만은 사실 받아봐야 똑같습니다. 삶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뭐 월급 300 받다가 400 받으면 뭔가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지만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지출도 늘어나고 세금도 그만큼 떼가고 내가 뭔가 사회적인 부담, 그 비용 있잖아요. 그런 것도 부담해야 될 게 또 늘어납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삶이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월급을 뭐 250 받는 사람과 월급을 뭐 600, 700 받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우리가 그냥 통상적인 그냥 월급을 봤을 때는 뭐 300 왔다 갔다 혹은 400 왔다 갔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은 500 왔다 갔다. 근데 그게 별 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월급쟁이는 월급쟁이에요. 똑같아요, 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든 물론 업무 강도나 뭐 복지나 뭐 이런 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회사를 떠나서 그냥 그 뭔가 그 회사 외적인 그런 거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예.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뭐 대기업 불문하고 저녁이나 야간이나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이런 택배 대리 뭐 배달 이런 걸 이렇게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록 투잡이고 자기가 평일 낮에는 대기업을 다닌다 해도 얘들은 양극단에서 좀 안 좋은 쪽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지금 사회가요. 여러분은 보셨는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30년, 40년 뒤에 지금 노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당장 눈앞에 지금 대출 이자 주택 다 무리해가지고 집을 샀다든지 무리하게 또 전세를 끼고 전세를 또 무리하게 대출 내서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당장 지금 매달 한 달 살아가기 바쁘지 20년 30년 뒤에 나의 노후 은퇴 이거를 따로 준비하시고 진정 준비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저번에 이제 캠핑 장박을 제가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노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 친구 말에 조금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빚 없이 집 한 채 있으면 뭐 노후 크게 문제 없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그렇지.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내가 막 설명을 해줬어요. 자, 왜 노인들이 노후가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느냐면, 그리고 기존에 살던 집, 우리 보통 이제 뭐 일을 하시는 대부분의 30대, 40대들이 다 대도시에서 살지 않습니까?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뭐 대구든 어디든 하든 도시에 산다 이거죠. 그러면 친구 보고 제가 그랬어요. 네가 지금은 얘는 이제 한 6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삽니다. 뭐 대가족이라서 그렇게 사는데 자 34평 정도 산다 생각하자. 지금 자식들하고 4인 가족이 34평 아파트에 산다 생각을 하면은 네가 한 달에 필수적으로 이 도시 생활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 그냥 뭐 사치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일단은 뭐 아파트 관리비라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파트 관리비 들어가고 뭐 인터넷 뭐비 들어가고 휴대폰비 들어가고 여기 정말 이거는 뭐 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기세나 뭐 이제 도시가스 뭐 이런 것들은 또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 거기에 차가 있는데 차는 솔직히 노인이 되면은 뭐 차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먹는 거다. 그러니까 먹는 거가 식비가 네 생각에는 얼마 들어갈 것 같으냐? 그러니까 배달 안 시키고 그냥 집에서만 해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근데 이 친구는 지가 요리도 안 하고 지가 장도 안 보기 때문에 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이 캠핑 오는데 이 하룻밤 캠핑 오는데 보통 당일날 저녁에 이제 뭐 고기 구워 먹고 그런 거, 그리고 아침에 이제 간단하게 뭐 먹을 어찌 보면 약간 두 끼 식사 정도지 않습니까? 두 끼 식사, 니랑 내랑 둘이서 먹는 두 끼 식사하는데 오늘 마트에서 얼마 나왔냐 이거야. 13만 원이면 그때 이제 나왔어요. 13만 원. 물론 이거는 가정식이 아니다. 가정에서 먹는 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 네가 장을 안 봐서 그렇지 진짜 집에서 해 먹는 그것만 딱딱딱딱 사도 내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대형마트 가서 장을 보는데 보통 하면 한 3, 40만 원 정도 나온다. 대형마트 기준으로. 어른들, 아이들 있는 가정에, 아이들 뭐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냐. 가면은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사주 한다 하면 30만 원 잡고, 4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 잡고 사주 해도 120이다. 하면 34평 그 관리비에 뭐 인터넷비에 뭐 휴대폰비에 뭐 이렇게 하면은 암만 싸게 잡아도 제가 봤을 때는 최소 한 3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러면 벌써 한 150 정도 들어간다. 근데 네가 직업이 없어. 네 국민연금 얼마 나올 것 같으냐. 이 국민연금도 웃긴 게 뭔지 아냐? 돈 벌제 바로 안 나온다.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가 힘들다. 노후가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연금을 탈라니 뭔가 제약이 있고 근데 또 연금으로는 또 살아갈 수가 없어. 그렇다고 내가 일을 하자니 일을 해도 연금 안 나오고 내가 뭔가 그만의 소득을 올릴 만한 일자리가 없어. 네 돈 까먹는 것도 네가 모아놓은 돈이 있어도 그 돈 까먹는 게 진짜 빛의 속도로 돈이 줄어든다. 만약에 네가 일을 안 하고 그 모아놓은 돈을 까먹는 식으로 가면 소득 없이 그냥 도시에서 계속 사는 것 자체가 늙어서도 은퇴하고 나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너희들 생각해보고 하면 지금 한창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뭐 30대 40대 이를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투잡을 뛰는 이유가 뭐겠냐. 그러니까 지금 직장 수입만으로는 힘들다는 얘기. 그러면 그거마저도 힘들어서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고 막 주말 알바 뛰고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우리나라 내수 경제가 일어날 정도의 돈을 쓸 여력이 있겠냐? 투잡을 뛰어가면서까지 일을 하는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자기 본업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걸 하는 건데 얘네들이 필수적인 거 외에 써야 될, 쓸 수 있는 돈의 여력이 있겠느냐 이 말이야.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 특히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폐업하고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는 뭐다? 바로 부동산. 집값을 때려잡지 우리나라 그 GDP 수준에 거기에 맞는 적정한 이 집값 위치로 안 잡아 놓으면요. 우리나라는 그대로 그냥 일본 전철을 밟아요. 일본도 보면 애 안 낳고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 그리고 국가가 그 성장 동력 자체를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애를 안 놓으니까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 부인을 했죠. 일자리 원래는 더 과거에는 안 쓰던 사람들도 이제는 좀 더 그 기준을 낮춰가지고 외국 사람들 쓰고 그리고 노인들도 은퇴 연령을 또 뒤로 더 미루면서 더 많은 나이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활력이 없는 겁니다. 사회에 활력이 없어요. 지금 이제 일본은 부동산이 망했죠. 망했는데 왜
살아나지 않느냐. 잃어버린 30년이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씨가 살아있어야 이것도 살릴 수가 있는 건데, 불이 완전히 꺼졌어. 불도 꺼졌고, 내가 불을 붙여도, 불이 붙을 만한 뭔가 척화나 이 연소제가 있어야 되는데, 탈 게 없어. 불을 붙이면 뭔가 타야지. 종이 같은 게 있어야 뭔가 불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나무를 대고, 나무는 종이보다 더 오래 타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이 그게 없는 거예요. 왜? 완전히 다 타버렸고, 불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나긴 나겠지. 언젠가는. 그게 지금 최소 3, 40년이 흘렀다는 얘기.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그걸 우리는 이미 시작했어요. 우리는 부정하고 있지만 저는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했고 똑같이 지금 일본 따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일본 따라간다고 생각하냐면은 뭔가 과감하게 도려낼 거 팍 도려내고 죽일 거 팍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건 어떻게든 살려서 그 불씨를 가지고 다시 온기를 퍼뜨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용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겠어요?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돈만 푸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 풀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꼬라지 되는 거예요. 엔화 가치 떨어지고 신뢰도 떨어지고 그나마 일본은요 준기축 동화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초과학 기술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에 대한 로열티나 뭐나 이런 걸 해가지고라도 어쨌든 국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국가 부도가 안 나고. 근데 우리나라는 중기축 통화국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초과학 기술이나 이런 외국의 로열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심한,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수출 효자 품목이었던 반도체가 지금 완전히 개박살 나고 있는 거예요. 아, SK 하이닉스는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SK 하이닉스는 캐파가 작아요. SK 하이닉스만 봤을 때는 잘하고 있는 건데 국가의 경제를 이끌고 뭔가 낙수 효과를 기대할 만큼의 반도체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지만은 그 사이에 또 다른 경쟁자들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한 그런 수급이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 하나로 살아갈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뭔가 우리가 선도적으로 뭔가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산업 분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자연스럽게 자영업자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로 내수가 안 살아나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 생산 인구 4명 중에 1명이 자영업자였거든요. 지금은 좀 더 줄었죠. 폐업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폐업하고 나서 계속 손가락 빨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다 아까 말씀드린 배달 플랫폼, 또 대리기사, 뭐 택배기사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택배, 배달, 대리 이쪽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반대쪽에 있는 그 양극단의 그 반대쪽에 있는 전문직이라든지 좀 약간 상류층 혹은 조금 뭐 월급쟁이라 해도 좀 안정적이고 월급도 많이 받고 투잡 뛸 필요 없는 사람들, 빚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소비, 이 소비를 약 한쪽 끝에 있는 요 플랫폼 요 기사님들이 그 수요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배달해도 돈이 안 돼요. 왜냐면 그만큼 배달 일이 줄어들었다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또 몰립니까? 택배로 몰리는. 택배는 물량이 늘어났거든. 근데 택배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이거는 뭐 중노동이다. 그냥 초중노동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빡셉니다.
진짜 생명이, 이 수명이 줄어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고됩니다. 그런 노동 강도에 비해서 수입은 좋으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사회가 한쪽, 양극단에서 한쪽이 소비하는 이거를 다른, 양극단 중에 다른 반대쪽에 있는 좀 더 열악한 이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살고 있는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 중간이 무너진 거예요. 중산층, 우리나라의 중산층이라. 이제 옛날에 과거에 말하는 중산층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쪽에 극단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제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혹은 내 가족이나 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뭐 택배, 뭐 배달, 대리 혹은 그와 유사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하면은 그분들은 이런 양극단 중에서 열악한 쪽 극단에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 집 가장은 대기업다 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를 뭐 취미 삼아 한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본인의 위치가 그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양극단이나 하면 부자와 거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자와 거지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뭐 대리 이런 사람들을 거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극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부자, 한쪽 극단은 부자, 한쪽 극단은 거지, 이렇게 그냥 명명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대기업만 다닌다 하면은 부자 쪽 거기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내가 대기업 다니는데 배달을 해, 알바를 해, 뭐 편의점 알바를 주말에 해, 야간에 뭐 알바를, 대리운전을 해,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안 하더라도 아예 마누라가 한다, 아니면 뭐 대학생 뭐 자녀가 뭐 한다. 근데 대학생 자녀가 하는 거는 지가 벌어서 지가 소비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게 뭔가 뭐 학비 대기가 어렵다든지, 그거는 이제 그들이 알겠죠. 내가 이거를 그냥 사서 명품 살라고, 내가 그냥 해외여행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내 학비 벌기 위해서, 내 용돈 벌기 위해서. 왜냐면 집에서 용돈 못 주니까, 집에서 학비 대기 버거워하니까 그렇게 하는, 어쨌든 그런 것들은 거지 쪽에 들어간다. 이게 시초는 그게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 왜냐면 우리가 우리 필수라는 의식주 종에, 이거는 필수인데도 너무 코스트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각하죠. 절대 이거 없이. 이게 때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 꼴하지 안 나려면은 지금 고통스러워도 다 때려 잡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부동산이 지금 반의 반토막 정도? 반토막이 아니고 반토막보다 더 작게, 반의 반토막까지, 좀 심한 것들은 반의 반토막.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뭐 10억이다 하면 한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까지 떨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소득, 그러니까 수출해서 벌어들인 그런 모든 것들이, 그게 뭐가 여러 가지 비용은 날아가고, 결국에는 그 비용들이 이제 직원들에게 이제 임금으로 다 나가죠. 근데 그 임금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면 다 이자로 들어가요. 은행에. 그럼 은행에 들어가면 은행 직원들이 보너스 많이 받고 월급 많이 받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소비를 많이 할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돈은요, 우리나라 은행은요, 외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외자 부분이 굉장히 커요. 외국 자본이죠. 그게 크기 때문에 그 외국 자본을 댄 사람들한테 그게 가요. 대부분이.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 내수에서 돌지 않습니다. 해외로 다 빠져나간다. 우리나라 금리가 이때까지 낮았잖아요. 미국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한국 총재가 계속 그걸 고수했잖아요. 나는 이게 미친 짓이라 생각하거든. 올라갈 때는 천천히 따라가고 천천히 따라가다가 아예 그냥 멈춰버렸어.
미국은 계속 달리는데. 근데 떨어질 때는 미국이 내리자마자 따라 내려. 미친 짓이네, 미친 짓. 그러니까 내가 늘 환율 보라면서 환율이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 심지어 미국이랑 금리가 줄어들었는데도, 금리 차이가 줄어들었는데도 오히려 더 올라버리잖아, 환율이. 우리나라가 그런 경쟁력을 다 잃어버리는, 누구처럼? 일본처럼. 일본도 보세요. 이제 막 아무리 자기들 뭐 마이너스 금리 저리해도 일본 보세요. 부동산 안 살아나잖아요. 대도시 도쿄 중에서도 완전 최상급지 그런 데는 진짜 조금씩 오르긴 해도 안 올랍니다. 왜? 전 국민이 거지거든. 전 국민이 거지고 그냥 전 국민이 그냥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기 힘든 거야. 그런 지경이 된 거야. 국가도 돈이 없어. 왜? 빚이 너무 많으니까 이자 갚는데 이 세금 들어오면 이 비자 갚는데 이 바쁜 거야.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잖아요. 국가 부채도 어마어마하잖아. 지금 재정 적자 나잖아요. 지금 재정 적자. 지금 재정도 줄여야 돼요. 확 줄여야 돼요. 국가 재정도 확 줄이고 가계부채도 확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을 조이지 않았느냐? 아니요. 대출 조이는 거는 신규 대출이 줄어드는 거지, 신규로 그러니까 대출을 하는 줄어들지, 가계부채가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가계부채 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근데 이 짓거리를 누가 할 거냐? 못하지. 왜? 우리 경제가 파탄 날 거니. 근데 파탄 나야 돼요. 빨리 파탄 나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도 불신은 살아있을 거예요. 노동의 가치가 커지고 돈의 가치, 그 노동으로 벌어들인 그 돈이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노동의 가치도 잘 모르겠고 어쩔 수 없이 뭐 노동을 하긴 하는데 그 노동에 비해서 돈의 가치도 없어. 이걸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물가가 높으니까. 물가가 높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돈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대출 규제가 아니에요.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게 이 돈의 화폐 가치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그러면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가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빚쟁이인데 엄청난 반발과 막 난리치겠지. 이걸 누가 감당하겠냐 이거지. 일본도 그랬다 이겁니다. 일본 정치인들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용자가 없다 보니까 이 30년, 잃어버린 30년이 된 거예요.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아무 약발도 안 먹히고 그냥 30년 내리꽂힌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보세요. 미국은 굉장히 탄력적이거든요. 자르는 것도 고용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팍 진짜 그냥 실업률이 그냥 하루아침에 잘려요. 그런데 또 좋아지면 또 금세 또 노동 고용 촥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유연하고 좋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이런데 굉장히 그런 게 경직돼 있고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결국에는 일본도 그랬던 거죠. 일본 정치인들도 못 건드리다 보니까 한 번에 팍 도려내고 학살하고 이게 안 되니까 저 지경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자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 국민들 똑같아요. 뭐 5년 뒤, 10년 뒤 다시 경제가 다시 부흥의 길로 간다. 그런 거 필요 없어. 당장 내 자산이 쪼그라들고 줄어들고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산이 점점 쪼그라드는, 점점 한 번에 팍 안 가고 점점 쪼그라드는. 그렇게 쪼그라드는 기간이 30년, 일본은 30년이요.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50년 이상입니다. 우리는 일본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눈으로 보고 있고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학교 다 사라지고 마트 다 사라지고 병원 다 사라지고 인구 애 안 놓고,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이게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심지어 서울 대도시에서도 뭐 강남 이런 거 말고는
학교가 지금 줄어들고 학교 없어지고 있다니까. 통폐합하고 있다니까요. 학교가 통폐합하고 유치원도 없어지고 어린이집도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더 애들 뭐 놓기가 더 불편한 거야. 어린이집 뭐 유치원 보내려면 뭐 근처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가는 그런 소아과 병원도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애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변에 노인들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로. 그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나도 노인이 될 건데 그 정도로 이 인구 비율이요. 진짜 노인들이 너무 많아요. 노인들이 많다는 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산 인구가 아니거든요. 소비 인구도 아니에요. 얘들은, 이 노인분들은 보살펴야 되는 관리 주체, 그냥 관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생산도 못하고 소비할 돈이 없으니까. 오히려 국가 재정을 들여가지고 보호해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고, 재정을 이렇게 지원해줘야 되고, 보험 지원해줘야 되고, 이런 분들이에요. 약자지, 사회적 약자지. 이런 사람도 많은 거야. 생산 인구는 없는데, 앞으로 더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보살펴야 될 사람들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젊은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이런, 비용, 사회적 비용, 이런 것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하면 뭐하나. 벌어가지고, 다 나라에 갖다 바치고, 남은 돈 가지고 해봤자,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노동 안 할래. 이런 사람도 많아지는 겁니다. 또 노동 안 하면 그 사람들도 국가에서 또 보살펴야 됩니다. 젊은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해가는 지금 계속, 이 초기도 지났어. 중기로 넘어가는 그 지금 과도기라. 얼마나 일자리가 지금 없으면은 전부 다 죄다 배달, 대리, 택배, 이거를 전부 다 하겠냐고. 정치인들이 저는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거다. 왜? 그런 용자의 정치인이, 그런 영웅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웬만해서는 나타나기 힘들다. 왜? 국민들이 난리지겠거든요. 내 아파트 값이 똥값 된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거를 지지하겠냐는 겁니다. 내 자식, 내 자녀, 내 손자들이 풍족한 미래에서 살 거다 필요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처럼 갈 거고, 저는 일본보다도 더 심하게 40년, 잃어버린 40년, 50년, 재수 없으면 그냥 100년 갈 수도 있다. 왜? 우리나라는 진짜 개뿔도 없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잘해도 보세요. 지정학적 리스크니 뭐니 하면서 지금 주식시장도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잖아. 왜? 휴전 국가니까. 분단 국가니까. 세계 유일의 그런 국가 아닙니까? 잘해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국가인데 못하고 있다. 개판이다. 빚만 잔뜩 있다.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합니까? 이게 부서져야, 다 망해야 헐값에 외국 자본이 투자가 들어오고 매입하고 그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망가졌을 때 외화 자본이 함부로 우리나라, 근데 이게 우리가 스스로 조정을 하고 스스로 가학적인 금리를 줘가지고 경제를 부러뜨리고 부채 줄이고 부동산 자산 줄어들고 이럴 때 외화 자본이 함부로 우리나라 이런 자산 시장을 함부로 헐값에 못 사게끔 방어막을 치놓고 그렇게만 해놓으면은 과거처럼 그렇게 안 됩니다. 안 털려요. 근데 외부 환경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개빵난다. 부동산 개박살나고 기업들 개박살나고 이런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래 됐다. 그러면 외화 자본이 들어와서 헐값에 우리나라 자산들 사들이는 그런 또 치욕을 또 하게 돼 있다. 스스로 해야 되거든. 스스로 할 때 내가 이제 뭔가 고의적으로 내가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내가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망가뜨리는 거니까. 근데 남에 의해서 망가뜨릴 때는
그 시점을 알 수가 없고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가 불가능해. 두드려 맞는 거지. 이런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일자리 양극단, 그리고 진짜 양질의 일자리에 거의 뭐 완전 뭐 전멸,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제가 최근에 하여튼 이런 노후 문제까지도 저는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아졌어요. 아직도 뭐 최소한 20년 후의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배달이나 택배나 대리나 혹은 그와 유사한 비슷한 어떤 그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많은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 중견기업 다니는 사람, 뭐 하시는 분들도 다 투잡, 쓰리잡으로 거기에 다 종사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비관론자다 뭐 이렇게 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냉정해야 됩니다. 경제라는 것은 징징 짠다고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보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영웅은 없을 거다. 여당, 야당, 보수, 진보 상관없이.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튼 우리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혹은 자기 가족, 본인, 자기 가족, 지인, 친구,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다 노출돼 있고, 그리고 노출돼 있지만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하면서도 주변에 얘기 안 할 수도 있거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존감이 떨어지고 쪽팔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처럼 저렇게 잃어버린 30년 혹은 더 심하게 될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이미 들어섰다. 이게 들어섰지만은 지금이라도 단박에 잘라내버리면, 이 암덩어리를 잘라내면은 팔 하나 잃겠지만 그래도 뭔가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건데, 누가 그 팔을 자를까 알겠니? 망고 뭐 제 생각입니다. 예, 제가 우리나라 경제를 바라보는 지금 시선이고, 현실적으로 내 주변에서 지금 다 일어나는 일들, 네 주변만 그렇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저도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제조업의 실종, 제조업의 몰락, 이것도 심각하거든요. 아무튼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이런 양극단화된 일자리,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거지 쪽이라고 명명한, 그 사람들이 거지란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명명한 그쪽 극단에 있는 일자리군에 사람들이 계속 의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현상, 굉장히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되는, 하루빨리 부동산 때려잡고 부채 확 줄이고 이렇게 해야지 또 다른 우리가 제도약의 어떤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